청하수입니다. 태종 이방원 자는 유덕이다. 유덕이라는 자, 후세에 덕을 남긴다. 좀 의미심장하죠. 세종대왕을 생각한다면. 공민왕 16년 1367 함흥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한씨가 점치는 사람 문성윤에게 물었다. 그러자 답하길 이 사주는 귀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솔히 다른 점치는 이에게 또 물어보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후일 나무는 이방원을 볼 때면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덮을 연기이다. 이방원은 나면서부터 신이 하였고 조금 자라매 영명 예지가 출중하여 그릴기를 좋아해 학문이 날로 발전했다. 17살에 이거에 합격했다. 병과 중에 7등이라는 건데 그러면 전체로는 10등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수능 전국 10등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공부 잘했고 즉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범생이였죠. 근데 원래 범생이가 무서워요.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성이 이 나라를 도둑질한 이래로 간신들이 득세해 정무는 산만 백성들은 유리하였다. 위성이 뭐냐면 신돈의 신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돈의 아들인 신씨가 지금 고려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이에 이방원은 세상을 구할 뜻을 품게 되었다. 신돈 이후 막장이 된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품었다. 근데 정말 신돈이 막장으로 만든 겁니까? 신돈이 막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신돈을 막장으로 만든 거죠. 역사 날조로. 이성계의 용모가 높은 코에 용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원 역시도 그와 닮았다.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높은 코인 모양입니다. 하륜은 민재의 벗이었는데 하륜이 예전부터 사람 관상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어느 날 민재에게 말하길 제가 살면서 숱한 사람들을 관상 봐왔습니다만 민재공의 둘째 사위 이방원 같은 관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방원을 따로 기니 뵙고 싶습니다. 이후 하륜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었다. 이방원 22세 위화도 해군 발생. 당시 방원은 개경에 있었는데 변고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기거하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말을 달려 포천으로 갔다. 포천에 이르니 일하던 하인들은 모조리 도망친 후였다. 방원은 빠르게 두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동북면으로 달려갔다. 이때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모두 방원이 직접 두 어머니를 부축하였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갖추고 그걸 들이면서 모셔나갔다. 경신공주, 경선공주, 방번, 방석은 모두가 나이가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다. 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방원이 본인이 직접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서는 어린 동생들을 말에 태우고 이방원이 말을 잡아 이끌기도 하였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음식도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철원관을 지날 때 고려 관리들이 이방원 일행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방원 일행은 밤에 몰래 이동을 해나가면서 이때부턴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들판에서 노숙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천의 한충집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이천은 경기도 이천이 아니고 강원도 이천이죠. 개성에서 동북 방향으로 차로 한 90km 떨어진 거리예요. 거기에서 가까운 마을에 장정 100여 명을 모아 변고를 대비한 뒤 이방원은 이렇게 말했다. 최영은 현 사태를 훤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더 이상은 나를 뒤쫓진 않을 것이다. 물론 설령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진 않는다. 이후 일주일을 그곳에서 그냥 머물렀다. 처음에 최영은 위화도 해군 사태가 터진 후 해군파 장수들의 가족들을 전부 잡아 가두려고 하였으나 이후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일이 다 시행하지 못하였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이천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던 이방원은 난이 정리되고 복귀하였다. 당시 22세인데 최영보다도 사태 파악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고려 우왕이 밤에 환관 80여 명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태조 이성계 집으로 달려갔다. 이성계 제거를 위한 전격 친위 역쿠데타를 감행. 그러나 이성계 등이 모두 전문 밖에서 병사를 둔치고 집에 있지 않았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허망한 마지막 발버둥. 이후 여러 회군파 장수들이 우왕에게 최영의 딸인 영비를 폐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우왕 말하길 만약 이 왕비를 내보내야 한다면 나도 왕에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병력을 이끌고 궁궐을 지키며 우왕에게 강화로 가라고 청하였다. 이에 우왕 어쩔 수 없이 나서며 말채찍을 잡고 안장에 기대어 말하길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구나 라고 하였다. 주변은 모두 엎드려 눈물을 흘리기만 하고 이 말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최영딸 영비를 데리고 회빈문을 나가 강화로 향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참담하게 퇴장. 그리고 9살에 창왕을 세우는데 근데 이 이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연려실기술. 그때 명나라에서는 고려에서 일어난 변을 듣고 명신하들이 황제 주원장에게 상소를 하여 고려를 정벌하자고 하였다. 이에 주원장이 본인이 직접 고려 정벌에 나서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종묘에 점쳐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려의 사신이 도착했다. 실록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주원장이 매양 고려의 집정 대신을 부를 때마다 모두들 두려워하며 감히 가려고 하질 않았다. 이때 문화시중 이색이 자신이 명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성계, 저 노인은 의기가 있군. 그런데 이색은 이성계의 위엄과 덕망이 신민의 마음을 끌고 있어서 자신이 갔다가 귀국하기 전에 이성계가 나라를 뒤엎는 변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성계에게 이성계의 아들 하나를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청을 했다. 그 요청을 받고 이성계는 이방원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인질이죠. 이후 주원장 만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두 객선과 동행을 했는데 반양산에 이르러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두 객선이 모두 침몰했다. 이방원이 탄 배 역시 침몰될 것 같았고 구원될 방법도 없어 보였다. 배 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넘어져 버렸다. 그러나 이방원만은 태연자약한 모습을 유지하여 마침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이성계는 이들과 논의하여 공양왕을 등극시켰다. 공양왕이 이성계와 연회를 베푸는 일이 생겼는데 이성계가 부인 강씨와 더불어 공양왕에게 나아가 잔을 드리니 공양왕이 갓근 등 선물을 내렸다. 그때 밤이 되자 유만수가 문을 잠궜는데 이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몰래 다가가서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열쇠를 갖고 있는 관리에게 말해 문을 열고 이방원은 이성계를 모시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말 위에서 이성계가 방원아, 이 갓근은 매우 귀중한 물건인데 이걸 너에게 주겠다. 다음날 공양왕은 매우 노하여 열쇠 담당관을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자 이성계, 마시는 걸 더는 못 견디겠어서 그로하여금 제가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하니 공양왕이 풀어주었다. 이방원의 세심함과 조심성을 알 수 있는 일화죠. 겁내지 않는 용감함과 겁낼 줄 아는 조심성을 다 갖추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이성계가 공이 높아 여러 사람들 마음을 얻으니 공양왕은 이성계를 내심 몹시 꺼렸다. 또 구가 세족들은 사전을 혁파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공양왕이 이성계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참소해대니 공양왕이 밤낮으로 측근 신하와 더불어 이성계를 몰래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고려세자가 중국에 조연하고 돌아오니 이성계가 맞이하러 갈 때 무당 방울이 강씨 부인에게 말하길 이성계 공이 이번에 저렇게 가시는 것은 비유하건대 백척의 높은 망루에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지니 근데 그걸 만인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씨 부인이 몹시도 걱정하였다. 결국 이성계의 말이 진창에 넘어져 몸을 다치게 되었다. 일단 공양왕은 환관을 보내 문병하였다. 그런데 이때 정몽주가 평소 이성계의 신망이 높아감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말에 떨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성계를 제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정몽주, 먼저 이성계의 측근인 조준 등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한 후 그 다음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조준, 정도전 등에 대한 탄핵 상소를 공양왕에게 올렸다. 이에 그들이 모두 귀양가게 되었고 정몽주는 결국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하였다. 당시 이방원은 친어머니 상을 당하여 어머니 무덤 옆에서 여막살이 하고 있었는데 방원 이제에게 말하길 정몽주는 반드시 우리 가문의 화가 될 인물이요. 이제 지당한 말씀이오이다. 이후 가마에 탄 이성계가 이동해 오다가 병란도에 이르니 이방원 그곳으로 찾아가 말하길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모함할 것입니다. 하니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땅히 바로 도읍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유숙하실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성계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간곡히 말해 방원이 모시고 자택으로 갔다. 일찍이 이방원이 왕명 출납 관리가 되었을 때 이 성중이 그 아들 휴로 하여금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금으로 장식한 보검을 이방원에게 바치게 했다. 이방원이 부인과 앉아서 그걸 받았는데 이방원 부인 민씨가 웃으면서 말하길 왜 이런 검을 보냈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방원이 성중의 집에 가 사례하며 물었다. 나는 무관도 아닌 유학을 공부한 선비인데 왜 보검을 주신 것이오? 이성중, 그 검이 제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방원 공께서는 분명히 검을 쓰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드디어 정몽주가 정도전, 조준 등에 목을 베라는 소를 올렸다. 이 소식에 경악한 이성계는 이런 사람들을 궁으로 보내 공양왕에게 아뢰라고 했으나 공양왕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이성계 파들이 더더욱 극렬하게 참소를 해대니 사태가 걷잡을 수가 없어져만 갔다. 이에 이방원이 이방과 이화, 이재 등과 의논한 뒤 이성계에게 가말했다. 정몽주가 정도전 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까지 그 죄를 옮겨 덮어 씌울 게 분명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계,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맡길 뿐이다. 방원이 너는 네 어머니 상이나 마저 치르도록 하여라. 이에 이방원이 이성계 곁에서 이성계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성계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방원은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옛 저택에 이르러 사랑에 앉아 근심에 빠지며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문소리가 나 급히 나가니 정탁이 와 있었다. 정탁이 방원을 향해 강력하게 말했다. 백성과 나라의 이해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소인배들이 저리 날뛰고 있는데 이방원 공께서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왕후장상에 어찌 혈통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이방원은 다시 이성계 사저로 돌아와 이방과 이재 등을 모은 후 재차 의논한 끝에 이두란, 이지란으로 하여금 정몽주를 치게 하자고 하였다. 그 뜻을 두란에게 전달하니 이두란, 이성계 공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까? 이방원, 모르십니다. 그럼 그런 일을 제가 어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 누차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제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몽주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방원은 휘하 인사 조영규를 불렀다.
우리 이씨 가문이 고려 왕실에 엄청난 기여를 했으나 지금 소인배들이 날뛰며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그걸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저들의 의도대로 앉아서 참사를 당한다면 저 간사한 무리들이 역사에 우리 이씨 가문에 대한 왜곡된 악의 평판만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대의 누가 우리의 억울한 진실을 알아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가문을 위해 나서서 힘을 써 주겠는가? 조영규, 어찌 감히 명령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방원은 조영규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에 가 정몽주를 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변중량에 의해 정몽주에게 누설되었다. 자신 제거 계획을 알게 된 정몽주는 이성계에 사저로 왔다. 구실은 병문안이었지만 실상은 정세를 염탐하기 위함이었다. 이성계는 평소와 똑같이 몽주를 대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성계 이복 동생 이화가 바로 이방원에게 와 이렇게 말했다. 몽주를 죽이려면 바로 지금이다. 다만 결행하면 역시 형님 이성계가 엄청나게 분노할 터인데 거기에 대해 방원이 너는 생각이 정말 있는 것이냐? 이방원, 기회라는 것은 찾아오면 결코 그냥 놓아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은 제가 대의로서 아버님께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정몽주가 길을 가는 와중에 노상에서 공격하자고 결정하였다. 이방원이 조영규에게 명령하여 이방과의 저택에서 검을 가져온 후 곧바로 정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정몽주를 기다리며 대기하라고 했고 고여 이부둥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근데 정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왔다. 그러자 이방원은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져서 직접 나가서 친히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을 나서니 다른 사람의 말에 안장이 얹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바로 타고 이방 과의 집으로 맹렬히 달려갔다. 가서 정몽주가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니 직접 방법과 계책을 지시한 이후에 돌아왔다. 이때 전 판계성부사 유연이 사망을 하였는데 정몽주가 그 집에 문상하느라 들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조영규 등이 기다리게 되었다. 드디어 정몽주가 나타나자 조영규가 달려가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몽주가 큰 소리로 꾸짖고는 말을 달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영규가 그걸 쫓아가서 정몽주 말에 머리를 치니 말이 넘어졌다. 정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에 고 여등이 쫓아가 정몽주를 죽였다. 정몽주를 죽인 무기가 다들 철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듯 정사사료에는 정몽주가 타고 가던 말을 후려 쳤다. 그리고 떨어진 정몽주가 달리기로 도주했는데 그걸 쫓아가서 고여등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정몽주를 최종적으로 죽인 사람은 조영규는 말을 친 거고요. 최종적으로 정몽주 목숨 거둔 사람은 고여등이니까 고여라고 봐야겠죠. 다만 정확히 정몽주를 죽인 무기가 뭐였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또 다른 정사사서인 고려사에 보면 정몽주를 격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쳐서 죽였다는 거죠. 철퇴라는 건 나중에 무려 400여 년이나 지난 뒤에 택리지에 나오는 얘기로 너무 시기 간격이 멀어서 철퇴가 100% 확실할 것이냐. 근데 연려실기술에 보면 고여등이 정몽주를 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배웠다는 얘기죠. 검으로 뱄다는 얘기예요. 참이라고 하면 철퇴는 아닌 거죠. 1. 철퇴는 조영규 무기였고 그 철퇴로는 말을 친 거고 최종적으로 고여등이 정몽주를 죽인 무기는 검으로 벤 것이다. 이게 하나의 설이고 2. 아니면 고려사의 격살, 쳐서 죽였다와 택리지의 철퇴 이야기를 통해 말을 친 것도 철퇴고 정몽주를 죽인 것도 철퇴다. 이런 설이 있는 거죠. 다들 오직 철퇴만 알고 있는데 1번 가능성도 있어요. 쳤다는 게 정몽주 말을 쳤다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고여등이 검으로 베어서 끝냈다. 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이방원은 거의 안 봤는데 클립을 보니까 정몽주가 생애 마지막 장면에 말을 타고 있는 걸로
나온 건 사료하고 정확하고, 근데 으앗 하고 철퇴를 휘두르니까 한 번 빗나간 것도 맞아요. 맞고. 근데 그 빗나가면서 말에서 떨어진 걸로 나오는 것 같던데 실제 사료는 그건 아니고, 첫 번째 공격 때는 그냥 빗나가서 정몽주가 일단 말을 탄 채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공격 때 아예 말을 노리고 친 거죠. 말 머리를 노리고 친 겁니다. 첫 공격 실패로 한 방에 바로 말 탄 정몽주 맞추긴 어렵다고 보고, 일단 말부터 맞추고 말에서 우선 떨어뜨린 후 재차 공격해야겠다. 순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구사한 모습인 것이죠. 해서 말이 쓰러지니 정몽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턴 달려서 도망가는데 고여등이 쫓아가서 여기는 죽였다인데 다른 데선 쳐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검으로 베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정몽주를 말에서 떨어뜨린 사람하고 정몽주를 실제로 죽인 사람하고는 별개의 인물인 거죠. 근데 드라마 클립에선 말에서 떨어뜨린 사람과 머리에 일격 가한 사람이 동일인인 것처럼 나오는 것 같던데, 정확한 실제 사료의 정몽주 최후는 이렇다. 최종적으로 죽이기 전에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하여가 단심가 서로 불렀다라는 건 이 역시 정사 사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료실 기술의 민간에서 남긴 내용으로 해동악보의 내용을 포괄해서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정몽주가 수행하는 녹사 관속에게 말하길 너는 뒤로 떨어져서 걷도록 하여라. 그러자 그 녹사 말하길 소인은 대감을 따르는 이 이옵니다. 어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하니 수차례 따라오지 말라고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가다가 선주교에 이르러 화를 입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죽었다. 끝내 고려를 버리지 않은 정몽주, 끝내 정몽주를 버리지 않은 정몽주의 사람. 조영무가 돌아와 정몽주의 죽음을 방원에게 알렸다. 이후 방원이 이성계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이성계 대노하여 병중임에도 참고 일어나 외치길 우리 집안은 본래 충효로서 세상에 알려진 가문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라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느냐? 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생각들 할 것 아니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방원이 네가 이런 불충한 일을 해버리니 내가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방원,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저리 모함하려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망하길 기다리는 게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저는 정몽주를 죽인 것이 곧 아버님에 대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분노는 가시질 않았다. 근데 당시 옆에는 강씨 부인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강씨 부인에게 말했다. 어머니, 어찌 변명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강씨, 이성계 공께서는 늘 대장군님을 자처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일에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심이 이렇게 심하십니까? 방에서 나온 이방원은 추가적 이변과 변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여 이후 이런 사람들을 불러 이성계 자택을 삥 둘러 호위하게 하였다. 나무는 위화도 회군 이후로 조인옥 등과 늘 이성계를 왕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생각을 이방원에게도 말했는데 그건 대사이니 경솔히 이야기할 수는 없소. 이후에 남은이 정도전, 조준 등과 이성계를 추대하기로 모의했지만 이성계의 진노가 무서워 쉽게 꺼내질 못하였다. 이때 또 해결사로 나서는 이방원. 이에 이방원이 강씨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 그 건이 이성계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득해 왕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공신 백응령, 조준 등이 이성계에게 세자를 세울 것을 청했다. 세자를 정하는 원칙은 나이와 공로로서 정하려 하였다. 이에 이성계가 왕후 강씨의 뜻을 존중하여 처음엔 그 뜻이 이방번에게 있었다. 강씨 아들 방번형, 방석 동생. 그런데 이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었으므로 공신들이 세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여 공신들이 사적으로 의견을 나누길 만일 반드시 강씨의 아들 중 세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동생 방석이 나을 것이오. 이때에 이르러 이성계가 공신들에게 물었다.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근데 장자로서 세워야만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백응련 말하길 막내 아들 방석이 적합합니다. 하니 이성계가 뜻을 세워 방석을 세자로 정하였다. 이렇게 세자를 빼앗긴 이방원에게 이후 굉장히 갑자기 뜬금없게 엄청난 생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1395년 10월 이성계 이복 동생 이화가 이방원에게 사냥을 가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난 표범이 이방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이방원이 도저히 표범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낭장 송거신이 말을 달려 맹렬히 따라가니 표범이 이방원을 버리고 송거신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달려든 표범은 송거신의 말 위에 올라타더니 안장을 깨물었다. 거신이 말 위에 눕는 자세로 이 공격을 피하니 표범이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낭장 김덕생이 역시 뒤를 달려 표범에게 활을 쏘아 맞추니 그 한 발로 표범이 죽었다. 추후 이방원은 두 사람에게 상으로 말 한 필씩을 내렸다. 근데 이 표범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주는 변곡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 해에 이성계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돌아가셨다. 이성계가 통곡하고 슬퍼하길 맞이 아니하였고 조회를 열흘간 정지하였다. 이성계가 강씨를 정말로 사랑했던 거죠. 이성계가 상당히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처음에 이성계가 이방원이 건국에 기여한 공로는 여러 왕자들 중 견줄 만한 이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대대로 전해온 동북면 가별치 500여 호를 내려주었는데 그 후에 여러 왕자들과 공신을 각도 절제사로 삼아 병력을 나누어 맡게 하니 이방원은 전라도를 맡게 되었고 이방번은 동북면을 맡게 되었다. 이에 이방원이 가별치를 방번에게 사양하니 방번은 이를 받고 사양하지 않았는데 이성계도 이를 알고 돌려주길 요구하지 않았다. 정도전과 남은 등은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또 심효생은 외롭고 한미하면 제어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여 그 딸을 덕이 있다고 칭찬하여 세자 이방석의 빈으로 만들게 하고 방번과 역시 강씨 소생 경순공주와 결혼한 이재 등과 합심하여 파당을 많이 만들고는 장차 방석과 배다른 형제 왕자들은 모조리 제거하려고 환관 김사행을 사주하여 비밀히 예전에 중국의 여러 황자들을 왕으로 봉한 예에 의거하여 배다른 다른 왕자들은 각 도에 나누어 보내기를 이성계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나중에 이방원을 불러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는 걸 너희들이 몰라선 안 될 것 같아 알려준다. 마땅히 여러 형들에게 타일러 이를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해라. 지금 방석이 세자인 마당에 일련의 신료들이 방석의 배다른 형들을 매우 경계하고 각 지역으로 쫓아보내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 와중이다. 그걸 이성계가 방원에게 알려주고 알아서 늘 태도에 유의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건 이성계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해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이방원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고생해서 건국에 몸 바쳤더니만 이제 와선 내가 방해물이라고 나를 멀리 쫓아내려 해? 정도전은 또 변중량에게 사주하여 왕자들의 병권을 빼앗기를 2, 3회나 계속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성계는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점치는 사람 안식이 정도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자 이방석의 배다른 형들 중에는 1000명을 받을 사람이 1명만 있질 않습니다. 정도전, 곧 다 제거해버릴 건데 무엇이 걱정인가? 그런데
이성계 이복 동생 이화가 정도전의 왕자들을 없애겠다는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방원에게 알렸다. 이때 이르러 환관 조순이 이성계의 교지를 전달했는데 내가 병이 심하니 사람을 접견하고 싶지 않다. 오직 세자 방석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환관, 김사행, 조순 등은 모두 정도전의 일파였다. 정도전, 남은 등은 임금의 병에 대해 논의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남은의 첩집에 모여서 비밀리 모의하여 임금의 병이 위독하다고 일컬어서 여러 배다른 왕자들을 급히 불러들여 왕자들이 도착하면 안에서 준비된 인원으로 왕자들을 급습 공격하고 밖에선 정도전, 남은 등이 호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이화를 통해 미리 들은 이방원은 이 숙번에게 이렇게 일렀다. 저 간악한 무리들이 평상시에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임금께서 병환이 나길 기다려 반드시 변고를 일으킬 것이다. 숙번 그대는 내가 부르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와야 할 것이다. 이때 임금의 병이 매우 깊어지게 되었다고 하니 이방원을 비롯한 이방의, 이방간, 이화, 이재 등이 모두 근정문 밖 서쪽 행랑에서 숙직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이날 신시 오후 3시에서 5시에 이르러 이방원 부인 민씨의 동생 민무질이 이방원이 사저에 들어가 이방원 부인 민씨를 만났다. 이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급히 부인 민씨가 하인 소근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소근, 너는 지금 당장 이방원 공을 급히 집으로 오시라고 전해라. 소근, 여러 왕자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대체 무슨 말로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민씨, 내가 지금 배가 극심하게 아파져서 그것 때문에 오셔야 한다고 아랜다면 이방원 공께서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소근이 말을 이끌고 왕자들 있는 곳으로 가 시킨 대로 아뢰니 이 화가 청심환, 소합환 등의 약을 주면서 빨리 가서 병을 치료하시오 해서 이방원이 사저로 즉시 돌아오니 민무질, 민씨, 이방원 셋이서 다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부인 민씨가 이방원의 옷을 붙잡으며 다시 대궐로 가시지 마십시오. 이방원, 어찌 죽음이 두려워 대궐로 못 가야 한단 말이오. 더구나 여러 형님들이 아직 대궐에 있으니 사실을 알리지 않을 도리가 없소. 만일 변고가 터지면 내 마땅히 병력을 일으킬 것이오. 하며 옷소매를 떨치며 나가니 부인 민씨가 문 밖까지 따라오면서 다시 말하길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날은 이제 어두워져 있었다. 이때는 여러 왕자들이 거느린 시위병력을 없애버린 것이 이미 열흘이 넘었었는데 오로지 이방 번의 병력만은 거느림이 예전과 같았다. 이방원 역시 처음엔 병력을 패하고 무기도 모두 불에 태워버렸었는데 부인 민씨가 몰래 일부 병장기를 준비하여 변고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민무질의 인척 이 무는 본래부터 중립적 입장이었는데 결국 민무질을 따라와 이방원을 뵙고 갔다. 박포도 사이를 왕래하면서 저쪽의 동정을 몰래 정탐하였다. 드디어 이방원은 민무 구에게 명령하여 이숙번으로 하여금 병갑을 준비하여 신긍례위 집에 유숙하면서 변고를 기다리게 하고는 그제야 대궐로 나아가 서쪽 행랑에 들어갔다. 다른 왕자들은 말이 없었으나 이방원만은 소근을 시켜 서쪽 행랑 뒤에서 말을 대기시켰다. 드디어 이방번이 와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이방원이 이방번을 불렀다. 그런데 방번이 머리를 긁더니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초경 저녁 7시에서 9시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안으로부터 나와서 말하였다. 임금께서 병이 위급하여 병을 피하고자 하니 여러 왕자님들께서는 빨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단 수행원 없이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이화 이제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방원은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서쪽 행랑 문 밖으로 나가서 뒷간 화장실로 들어가 앉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참 동안 생각하였다. 지금 정도전이 수행원 없이 왕자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급습을 하는 상황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배 아프다고 화장실로 도망와서 쭈그리고 앉아 장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때의 이 화장실 대고민. 그런데 이때 이방의 이방간이 달려나오면서 이방원을 2번이나 불렀다. 지금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화장실 대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두 형들이 방원아 들어가야 하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이방원 말하길 저 형님들은 어찌 저리 큰 소리로 불러댄단 말인가? 한편의 블랙 코미디이죠. 이게 실제 기록이에요. 왜 형들이 왕이 못 되고 동생 방원이 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에 이방원 화장실에서 일어나 양쪽 소매를 치며 말하였다. 이제 형세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하며 곧바로 화장실을 뛰쳐나와 준비해놓은 말을 타고 즉시 궁궐 서문으로 향하니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방원 동복 누이 경신공주의 남편 이백경이 역시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이백경은 능히 이방원을 따라갔으나 방의 방간은 쫓아오면서 넘어지기도 하였다. 또 한 번 블랙 코미디 몸개그가 펼쳐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방의 방간은 거의 덤앤더머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들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방원이 왕을 하는 것을 조선 조정은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형들을 바보같이 덤앤더머로 그려서 동생 방원의 등극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기록이다 라는 시선도 있죠. 이후 이방원이 마천목을 시켜서 이방번에게 연통을 넣었다. 이방원, 방번아, 너 나와서 나를 따라라. 결국에는 저들이 정도전 이방석 일파가 결코 너를 보존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도 어차피 왕될 세자 이방석보다는 형이다. 그럼 따지고 보면 너도 나랑 입장은 똑같다. 동생이 왕 되었는데 동복이라고 형인 너 내버려 두겠니? 방석이 그냥 왕 되면 방번 네 인생도 역시 종치는 거야. 정도전이 어디 보통 사람인 줄 아니? 현재 왕자들 중에 매우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번. 지금 이날 밤에 엄청난 변수가 되는 인물이죠. 내 쪽으로 붙어라. 여기서 이방번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당시 방번은 안쪽 행랑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연락책으로 온 마천목을 보더니만 일어나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말을 다 듣더니만 도로 방으로 들어가 다시 들어 누워버렸다. 당시 방번을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불안당 같은 이들이었는데 그저 힘쓰는 것만 즐기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그 방번 무리들은 또 나름대로 세자를 방석에서 방번으로 옮기려는 획책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 이복 간의 갈등뿐 아니라 방번 방석이 동복 형제들 사이에서도 파벌 간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번이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고 내 쪽으로 붙어라 하면 방원 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난에서 방석 정도전 쪽으로 붙거나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방번의 결정은 도로 방으로 들어가 누워서 자는 것이었어요. 방번의 이 수면 판단에 대한 이유가 뒤이어 실록에 나옵니다. 방번을 따르는 무리들은 평소 방번에게 우리들이 이미 연줄이 있어 곧 방번공으로 하여금 방석의 세자 위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니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서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 방번은 그 말을 믿고 나서지 않았던 것인데 추후 온 세상 사람들이 방번을 비웃었다. 이방원 역시 방번
방석이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 사실 나서지 않아주는 것만도 이방원은 땡큐죠. 이방원은 본저 동구의 군용 앞길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이숙번을 불렀다. 숙번이 장사 2명을 거느리고 갑옷 차림으로 나왔으며 방의 방간 200경도 말을 타고 나왔다. 이들도 나왔다. 민무구 무질도 나왔는데 겨우 기병 열에 보병 9이었다. 이때 부인 민씨가 챙겨놓은 철창을 내어 그 반을 병사들에게 주고 이들이 데리고 온 종자, 노복들은 약 10명 정도였는데 모두 막대기를 들었으되 홀로 소근만이 칼을 쥐었다. 이방원, 이숙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숙본,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호를 내려 주십시오. 공격 개시 명령, 암호를 내려달라. 이방원, 산성. 이게 이날 밤의 결행 암호였던 겁니다. 이후 3군부 문 앞에 이르러 1000명을 기다렸다. 세자, 방석은 이날 밤 드디어 변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방석은 병력을 이끌고 나와 맞서 싸우려 했다. 방석은 봉원량을 지켜 궁의 남문에 올라가 적병의 많고 적음을 살펴보게 했는데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정예한 기병이 꽉 찼으므로 방석 등이 두려워 감히 나오질 못하였다. 아까는 고작 몇십 명의 무기도 제대로 없어서 막대기 든 이들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여기선 또 얘기가 전혀 다르죠. 정예한 기병 등이 광화문부터 남산까지를 꽉 채웠다. 압도적 위세에 놀라서 처음엔 싸우려고 했던 방석도 양에 짓눌려서 감히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에요. 모순된 기록이죠. 이게 실록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걸 신의 도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원, 숙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간적들 파당이 지금 모여있는 곳으로 가 모인 장소에 이르러 병사로 포위하고 불을 질러 밖으로 나올 때 잡아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밤 2경, 밤 9시에서 11시. 송현을 지나다가 숙번이 말을 달려 고하였다. 남은 첩의 집입니다. 이방원이 말을 멈추고 소금 및 병사들 10명 정도로 포위하게 하였다. 당시 정도전과 남은 등은 등불을 밝히고 모여 앉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근은 문 안 틈을 보면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갑자기 화살 3개가 잇따라 지붕 기와를 맞춰 소리가 났다. 소근 등이 도로 나와서 화살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으니 이숙본, 내가 쏜 것이다. 이후 소근이 이웃집 3곳에 불을 지르니 정도전 등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나 세자 이방석의 장인, 심효생, 장지화 등은 모두 참사를 당하였다. 정도정은 이웃의 민부란 사람 집으로 숨었는데 민부가 와서 말하길 배가 불룩한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은 그 사람이 정도전인 줄을 알고 잡게 하였다. 정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 있는지라 소근 등이 그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니 정도전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소근 등이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서 말하였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소이다. 이방원 앞으로 끌고 가니 예전에 이방원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시오. 그러나 이방원은 목을 베게 하였다. 정도전 사망. 이방원 부인 민씨가 이방원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였으나 옆에서 극구 말렸다. 이후 종이 정도전의 갓을 가져오자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다. 정도전이 이방원이 정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엔 목숨을 구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모순적 기록이 존재해요. 내가 이미 고려를 배반했는데 지금 또 이 편을 배반하고 저 편에 붙는다면 사람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여기서는 아까랑 반대적 모습이죠. 이방원은 좌정승 조준을 불러오게 하니 조준이 망설이면서 점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취를 점치게 하고는 즉시 나오지 않으므로 숙번으로 재촉하고서 이방원이 중로에 나와서 맞이했다. 이에 우정승 김사영과 함께 조준이 이방원을 만나러 왔다. 올 때 갑옷을 입은 이들을 더 데리고 왔는데 이방원의 병사들이 막아서면서 말하길 두 정승분들만 뵈러 가십시오. 이방원, 조준, 김사영, 경들은 어찌 이씨의 사직을 걱정하지 않는가? 조준, 김사영 등이 몹시 두려워하며 말 앞에 꿇어 앉았다. 정도전,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세자로 세우며 나와 내 동모 형제들을 제거하려고 하여 약자된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선수를 쓴 것이다. 조준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린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큰일은 마땅히 사전에 나라에 알렸어야 하는 것이지만 워낙 오늘 형세가 급박하여 차마 알리지 못한 것이다. 두 공은 빨리 당상관 회의를 열라. 마침내 예조의 명에 백관들을 재촉해 모이겠다. 조금 후에 도당에서 백관들을 거느리고 임금 이성계에게 아뢰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비밀리 모의하여 우리의 종친을 해치고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자 했으므로 신등은 일이 급박하여 미처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미 정도전 등은 주륙 제거되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막판 변수가 터져요. 근데 이때 이성계 옆에는 이제가 있었다. 이제는 말씀드렸듯 방번방석의 동복누이 경순공주 남편이죠. 이제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 왕자들이 힘으로 남은 등을 목 쳤으니 이 화는 이제 제게도 미칠 것입니다. 전하, 청컨대 지키는 병력을 제가 이끌고 이방원 무리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 걱정하지 말아라. 화가 어찌 너에게까지 미치겠는가? 근데 이때 옆에는 방원 쪽으로 붙어있던 이성계 이복 동생 이화도 있었습니다. 이화, 그렇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 굳이 더 싸움을 키울 필요가 없소. 이에 이제가 검을 빼어 이화를 노려보기를 두세 차례 하였다. 그런데 이화는 편안히 앉아 움직이질 않았다. 근데 이때 이성계가 아팠다고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화 등과 대화를 잘 나누고 있어요. 분명히 또렷하게 의식이 있고 명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성계는 왜 그 천하의 명장이 본인이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인데 그냥 말로 명령 내리면 되잖아요. 쿠데타 일으킨 방원 일파를 제압해라. 근데 왜 그렇게 못한 걸까? 결국 이방원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이성계에게 소를 올렸다.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올린 소, 적자를 세자로 세우고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전하, 아버지께서는 맏아들도 버리고 어린 자식을 세우셨습니다. 정도전 등이 세자 방석을 감싸며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여 그 화가 일촉즉발 상황에 있었으나 다행히 천지종사 신령에 힘입게 되어 난신들을 참형할 수 있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이방과를 세워 세자로 삼게 하소서. 이런 터무니없는 천하 대건방지기 짝이 없는 감히 왕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왕자인 아니 많은 분들은 이방원과 이방석, 정도전 등의 대결이다 이렇게만 보곤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방석을 세자로 앉힌 건 이성계가 결지한 일입니다. 이성계가 결정한 일이에요. 즉 왕자인 나는 궁극적으로는 이방원의 아버지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즉 이 사안의 진정한 본질은 이방원 vs 이성계이죠. 근데 아까 이성계가 또렷한 의식으로 명확하게 대화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 명령, 대응 조치의 말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한 걸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천하 대굴력인 아들의 건방지게 짝이 없는 상소, 말이 상소문이지 그거는
아버지 이성계에 대한 아들 이방원의 승리 선언문입니다. 보셨다시피 그게 무슨 상소문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부턴 제 말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왜 깨끗한 의식과 또렷한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쿠데타 진압에 대한 대응 조치 명령의 말을 안 했나? 의식이 명확히 있었음에도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당시 이성계 옆에서 이화하고 이재가 투닥거렸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재가 검을 들고 이화를 노려보는 일촉즉발 상황도 있었다고 나오곤 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왜 이성계는 대신을 멋대로 죽이고 자신의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뒤엎으라며 아들에게 대굴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그 무시무시한 불패 호랑이 같던 명장이 다른 말은 다 하면서 방원에 대해 왕으로서 한마디 저항의 말이나 명령을 못했나?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당시에 이미 이성계 주변에 무기를 가진 이방원파 일원들이 이성계를 사실상 억류하고 있었다. 이방원이 제 아무리 난리를 피고 혼자 원맨쇼를 해도 결국 아직 살아있는 현 왕이 제압해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실 본질은 이방원 vs 이성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성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성계를 확보하고 묶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못해서 이성계가 제압해라 하면 왕인데 왕이 제압해라 하면 다 도루묵 되는 거죠. 무기를 갖춘 인원으로 이성계를 둘러쳐서 위협하면서 억류하여 즉 아버지 이성계를 인질로 잡고 쿠데타를 성공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천하의 이성계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당한 것이 아닌가. 아까 이방원의 상소도 보면 아버지 이성계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 당신이 내 말대로 안 하면 어쩔 건데 거의 그거였죠. 그 불경하기 짝이 없는 천하 대건방짐이 왜 가능하냐. 무기를 찬 인원이 이미 이성계를 둘러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올라간 결제 문서니까 아버지가 사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올라간 문서니까 뭐라고 쓰든 중요한 게 아니죠 전혀. 당시 이성계 옆에는 세자 이방석도 있었다. 한참 후에 이성계가 말하였다. 모두 내 아들이다. 그러니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하며 이방석을 돌아보며 말하길 방석에게 너에게는 편하게 되었구나 라 말한 후 윤허하였다.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인질로 잡은 게 물론 이성계 본인도 인질로 잡은 거겠습니다만 이성계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아들 이방석의 목숨을 놓고 딜을 했을 수도 있죠. 이 말이 조금 묘합니다. 이게 그냥 방석아 왕 해봐야 골치 아프니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너한텐 편할 거야. 저 이복형 덜어 하라 그래.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세자 교체 사인 안 하면 방석이를 죽이겠다. 방석이 목숨 살려줄 테니 세자 내놓아라 라고 이성계에게 협박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가 워낙 천하대 용맹한 무장이었어서 그냥 본인 목숨 위협받는다고 그냥 수그리고 깨갱할 인물은 아닌데 이땐 너무 맥없이 당했거든요. 이방석이 처음엔 저항할 생각도 있었지만 적군의 엄청난 물량에 놀라서 포기했다고 나왔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성계하고 같이 있었다고 나오는 걸 봐서 이때 당시엔 역시 이방석도 무기를 갖춘 인사들에게 둘러쳐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 무기찬 모습을 보여주며 이성계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방석의 목숨을 내걸며 협박을 해서 결제만 해주시면 방석이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딜. 좋다. 대신 약속은 지켜라. 근데 결제 받고 나서 약속을 실록 도당에서 이방석을 내보내길 이성계에게 청하니 이성계 이미 세자 교체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으니 나가더라도 방석이 너에게 무슨 해가 더 있겠는가? 이에 방석이
울면서 하직 인사를 고했다. 그러자 현빈, 방석의 부인 세자빈, 좀 전에 죽임당한 심효생의 딸 심씨가 방석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통곡하였는데 방석이 그 손을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갔다. 처음엔 방석을 먼 지방에 안치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방석이 궁성에 서문을 나가니 이거이, 이백경, 조방 등이 도당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도중에서 방석을 죽이게 하였다. 도당에선 또 방번을 내보내길 청하니 임금 이성계 방번에게 말하길 세자는 끝났지만 방번이 너는 먼 지방에 안치하는 걸로 끝날 것이다. 이후 방번이 궁성의 남문을 나가려 하는데 이방원이 말에서 내려 방번의 손을 이끌면서 말하였다. 이방원, 방번아, 너 왜 내가 부를 때 나를 따르지 않았니? 지금 비록 멀리 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이후 방번은 통진에 안치하려고 양화도를 건너 도승관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방 간이 이백경 등과 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방번 역시 죽였다. 방번, 방석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이방원에게 들어갔는데 그러자 이숙번에게 이방원이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내 동생들에게 이런 일을 벌이다니. 지금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내가 속으로 참으며 대놓고 화를 못 낼 뿐이다. 숙번 그대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또 한 명, 방석, 방번의 동복 누이, 경순공주의 남편 이재. 이재가 집에 돌아가니 경순공주가 이렇게 말했다. 저랑 같이 이방원 집에 가십시다. 그러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병사가 들이닥쳐 이재를 죽였다. 이거는 경순공주 눈앞에서 남편을 죽였다는 거죠. 이후 비참하게 몰락한 이성계는 정종 이방과에게 왕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때부터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1399년 이성계가 새벽이 밝기 전에 윤환의 옛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전부터 이성계 말하길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와 오늘날 이렇게 환도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들 보기 참으로 부끄럽도다. 그러므로 출입을 반드시 박지 않은 때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날 볼 수 없도록 해야겠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박지 않은 때 해야 되겠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 이성계가 말년에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대인기피증이죠.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건데 이러고 나서 이성계는 이 처절한 고통을 종교에 귀의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성계가 혼자서 관음굴에 갔다가 온천에 가려고 하였다. 지금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기도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온천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정종이 기겁을 합니다. 그러자 정종 놀라고 두려워하며 내관을 보내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백운사의 나이든 승려 신강이 이성계를 아련하니 이성계, 방번, 방석이 다 죽었소. 내가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구려. 승려 신강, 성상께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 방번, 방석의 불행과 성상이 지금 겪고 계신 마음의 고통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건 불교 철학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이성계가 이 말을 듣고 옳다고 여겼다. 정종과 이방원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이후 정종은 좋은 날을 골라 이성계가 온천에 갈 수 있는 날을 정해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성계가 크게 기뻐하였다.
정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이성계에게가 잔을 올리니 성성린 말하길 옛날 당태종 이서민이 아버지 고조에게 잔을 올리고 일어나 춤을 추니 고조 역시 따라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 일어나 춤을 추소서. 임금 정종이 일어나 곧 춤추니 이성계도 또한 일어나 같이 춤추고 매우 즐거워하다가 파하였다. 방번 방석의 어머니 신동왕후 기일제를 이날에 이성계가 광명사에서 따로 기일제를 베풀었다. 여전히 부인을 잊지 못하는 이성계. 이성계와 그 신덕왕후의 딸 경순공주는 이전에 죽었던 그 이제의 아내였다. 이날 이성계가 경순공주를 출가하여 여승이 되도록 하였는데 경순공주가 머리를 깎게 되자 이성계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한때 모든 것을 다 얻었던 듯 했지만 결국 늙음하게 남은 건 눈물과 슬픔뿐. 근데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1400년 1월 기록. 방의, 방간, 방원은 모두 정종의 동복 아우였다. 그런데 정종이 적자 아들이 없어서 동복 아우가 마땅히 왕을 이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방의는 성품이 순하고 근신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방간은 마땅히 방원보다 형인 자신이 다음 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간은 배움이 없고 광망하며 어리석었다. 반면 이방원은 영예 숙성하며 경서, 이치에 통달해 개국이 모두 그의 공이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이방원에게 귀부하였다. 방간이 그 점을 몹시 기분 나빠하여 이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원이는 나를 시기하고 있어. 그러니 내 어찌 필부처럼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리요. 이 말을 듣고 이내는 깜짝 놀랐다. 어디서 소인의 참소를 듣고 지금 형제를 해치시려 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개국이 누구 덕입니까? 다 이방원 덕입니다. 그러니 이 방간 공의 부귀도 다 방원 덕입니다. 괜히 무슨 일을 벌이시면 후대에 대악으로 이름이 남게 되실 겁니다. 이 말에 방간이 화를 내었다. 그런데 이 내는 우현보의 문생이었다. 그래서 우현보에게 가 이방간이 이달 금음에 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원도 귀공의 문생 아닙니까? 빨리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현보가 그 아들을 시켜 이방원에게 고하였다. 그날 밤 이방원은 하륜, 이무 등과 더불어 방간에게 대응할 계책을 비밀리에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방간이 이방원에 대해 계략을 꾸며 본인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방원이 갑자기 병에 걸려 가질 못했다. 다른 날 방간이 이방원과 함께 대궐에가 임금을 뵙고 말을 나란히 하여 돌아오는데 한 번도 같이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이후 이방원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먼저 조영무를 시켜 몰입꾼을 거느리고 새벽에 나가게 하였다. 그런데 이방간 아들 이 맹종이 이방원이 집에 오더니만 어디로 사냥을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오늘 사냥을 가십니다. 그러자 이방원이 사람을 보내 방간의 집을 염탐했다. 가서 보니 방간의 병사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에 이방원이 변고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원이 본인 집으로 이화, 이천우 등 10여인을 모이게 하였다. 이천우는 그 이성계의 이복 형의 아들입니다. 이방원은 우선 병력으로 호위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화, 천우가 이방원의 침실로 들어와 병력을 내어 선제 대응할 것을 극렬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방원이 골육을 해치는 건 불의한 일이니 내가 무슨 낯으로 응전할 수 있겠소. 화와 천우가 울면서 재차 간하였으나 그래도 선제 공격은 허락하지 않고 방간에게 서신을 보내어 감정을 풀고 서로 만나자고 청하였다. 그런데 방간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내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돌이킬 수 있단 말인가. 이 화가
다시 이방원에게 간하길 이방간의 흉악함은 이미 극에 이르렀소.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어찌 골육의 정이라는 작은 절조에 얽매여 종사의 대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나 이번에도 이방원은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그러자 드디어 이 화가 이방원을 힘껏 끌어 외청으로 나오겠다. 이에 이방원은 부득이 소군을 불러 여러 장수에게 갑옷을 입게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부인 민씨가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대의에 의거 병을 움직이라고 강하게 권고하였다. 이에 이방원이 다시 밖으로 나오니 화와 천우가 이방원을 껴안아 말에 오르게 하였다. 이방원은 사람을 보내 임금 정종에게 대궐문을 단단히 지켜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명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정종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번엔 이 방간의 인편이 정종에게 도착했다. 방원이가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병사를 내어 방원이를 칠 것이니 전하께서는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서신을 들은 정종은 크게 노하여 바로 이방간에게 사람을 보냈다. 네가 주변의 어지러운 말에 혹해 친동생을 해치려 드는구나. 미치고 패약하기가 어찌 이리 심할 수 있단 말인가. 네가 지금이라도 병사를 버리고 대궐로 혼자 들어온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전언을 이 문화에게 시켜 전해주겠는데 그러나 방간은 이미 이 맹종 등과 더불어 수백 길 거느리고 이성계가 있는 태상전을 지나고 있었다. 이에 이성계에게 사람을 시켜 아뢰길 방원이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신 결코 이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를 내어 응변하려 합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크게 노하며 말하길 네가 방원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를 얻는가. 이 미련 곰탱아 왜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는 대사이죠. 그러나 방간은 계속 나아가 동대문에 이르렀다. 거기서 만난 정종의 전언을 받은 이문화가 정종의 교지를 전달하였으나 방간은 정종의 말을 듣지 않고 말에 올라 병력을 가족아에 포진하였다. 이방원은 우선 형 이방의에게 연락해 이방이 형님께서는 병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동대문을 닫았다. 민무구도 이숙번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빨리 병갑을 갖추고 오라. 이숙번이 급히 달려와 이방원에게 제가 먼저 적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적을 맞섬에 결코 도망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방원 공도 빨리 오십시오. 하여 무사 두세 명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이방원, 우리 병력이 한 곳에 몰려 있다가 적의 화살에 맞게 되면 대부분이 적중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 내가 돌싸움을 본 적이 있다. 그걸 보니 갑자기 옆에서 소수의 한두 사람이 뛰쳐들어 적을 놀라게 해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골목에서의 싸움은 바로 그러한 복병이 두려운 것이다. 하며 이질한 이화 등에게 여러 골목에 병력을 보내 방비하였다. 이숙번이 선죽 노상에 이르니 이들이 탄 말이 화살에 맞아 퇴각하여 달아나고 있었다. 숙번이 한규에게 너의 말은 죽게 생겼으니 바꿔 타라. 기무, 너의 말은 아직 괜찮으니 빨리 되돌아가 다시 싸우라. 이숙번도 달려가 양군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 이때 서귀룡이 숙번을 부르며 한 곳에 서서 활을 쏩시다. 이숙번, 이럴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다. 나는 내 가운데 서서 쏘겠다. 이후 도착한 이방원이 한규에게 말을 주어 도로 나가 싸우게 하였다. 정종도 대장군을 보내어 방간에게 일러 중지하게 하려 했으나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방간이 선죽부터 가족과에 이르러 병력을 멈추고 양군이 교전하였는데 이방원 휘하 모기내는 얼굴에 화살을 맞고 김법생은 화살에 맞아 즉사하였다. 방간의 병사가 다투어 이숙번을 쏘았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정종이 다시 교서를 가지고 전장으로 가게 했는데 방원파인 이조도 군을 거느리고 여기를 통과하였다. 이 저가 아까 나왔던 그 이백경이에요. 이방원은 이렇게 선포했다. 형님 이방간에 대해 직접 활을 쏘지 마라. 어기는 자는 베겠다. 이 화는 남산, 이전은 묘련점에 이르러 각을 불었다. 이때 숙번이 적 기병 하나를 쏘아 거꾸로 때렸는데 그는 바로 방간의 최측근 호위무사였다. 이 맹종은 평소에 활을 몹시 잘 쏘았으나 이날은 활을 당기어도 잘 벌어지지 않아 능히 쏘지 못했다. 방원 쪽 대군이 다시 각을 부니 방간의 병력이 드디어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방간이 형세가 불리해져 북쪽으로 달아나니 이방원이 소근에게 잘 모르는 이가 방간 형님을 해칠까 두렵다. 네가 빨리 가서 소리쳐 해치지 말라고 해라. 이후 방간은 혼자 달려 북동으로 갔다. 방간은 속은 권희달 등이 쫓아오는 걸 보고는 날 죽이러 오는구나. 권희달,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이 결국 갑옷, 무기 등을 추격자 일행에게 넘기고 권희달이 부축하여 방간을 말에 태웠다. 끌려가며 방간은 울면서 희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남의 말을 듣다가 일이 되었구나. 이때 정구가와 정종의 교서를 전달하였다. 그제야 방간이 절하고 받았다. 이방간, 주상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은 처음부터 불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원이가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살려주겠다는 교서가 있으니 주상께서 어찌 저를 속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방원파 모기내가 탔던 이방원 집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화살을 맞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친 말이 그렇게 돌아오자 방원 부인 민씨는 대결에서 패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도 전장에 나가 이방원과 함께 죽겠다고 나섰다. 그걸 하인 등 5명이서 강하게 만류하였지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 종이 길을 막아 겨우 그만두게 했다. 처음 난이 일어날 때 민씨 부인이 무녀에게 승부를 물어보았다. 무녀,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근심할 것 없습니다. 또 이웃에 꿈 해몽 노파가 있었는데 내가 어제 꿈을 꾸니 커다란 태양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우리 막동이가 태양 바퀴 한가운데 있었으니 이게 대체 무슨 징조인가? 이방원 공이 왕이 되어서 막동이를 안아주실 징조입니다. 막동이는 바로 금상, 세종대왕의 아이 때의 이름이었다. 결국 패한 이방간은 토산으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2월 1일 하륜이 이렇게 청했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이방원이 없었다면 큰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정도전의 난에 이방원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전의 일, 2차 왕자의 난을 보더라도 하늘의 뜻과 인심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정한공,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소서. 정종, 경의 말이 심히 옳다. 정종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세자 세우는 일을 이성계에게 아뢰니 이성계, 장구한 계책은 집정 대신과 모의하는 것이 가하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3일 뒤 이방원을 책립하여 왕세자로 삼아 군국의 중사를 맡게 하였다. 나라의 권력은 다 이방원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같은 날 이방원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성계, 너의 몸은 이제 지극히 중한 것이 되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삼가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 여러모로 철저히 몸간수 잘해라. 지금 방간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병사를 일으켰다가 저지경이 되었다. 이 나라에 이름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방간이를 비웃을 것이다. 나도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이젠 방원이 네가 세자까지 되었으니 왕의 도리라면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늙은 아비가 하는 말은 여기서 그친다. 이방간은 이제 일개 백성일 뿐이니 반드시
살려다오 방원아. 늙은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얘기죠. 하니 세자 이방원이 잔을 올렸다. 그리고 함께 즐기다가 나왔다. 미워도 이방원도 역시 아들이죠. 많이들 나중에 이런 일들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이성계가 이방원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말하였다. 명나라 가는 방원에게 이성계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길 방원이 너의 체질이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갔다 올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애증. 1400년 8월 정종 이방원 이성계가 덕수궁에서 연회를 즐겼다. 이성계가 취기가 오르자 시를 한 수 읊길. 밝은 달은 밤에 가득한데 나 홀로 서 있네. 이성계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방원에게 말하길 방원이 네가 과거 급제는 하였었지만은 이런 시는 쉽게 짓지 못할 것이다. 하며 또 읊길 산과 강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데 인골은 어디에 있느뇨. 이러면서 나의 이 글귀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의미심장한 시라는 걸 이성계가 아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종 이방원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성계의 그 시에 담긴 마음을 두 아들이 모를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시에 대해 춤을 춥니다. 결국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정종이 이방원에게 왕을 넘기죠. 여기까지가 왕 태종이 아닌 그 전 인간 이방원의 일대기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당연히 이방원 중심의 그의 관점에서 쓰여진 얘기고 반대편 사람들의 정도전이나 등등 그 사람들의 입장 얘기는 다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역사가 다 그래요. 쓰는 사람 관점으로 쓰는 게, 즉 쓰는 사람 맘대로 쓰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쓸 권리를 쟁취해낸 사람의 이야기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정도전이 이겼다면 이방원은 동생을 질투하다가 미쳐 광란을 일으킨 정신나간 폐류나라고 지금 우린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고 승리가 정의가 되어온 게 인간 세상이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세상도 자신조차 승리자가 아닌 사람들도 패배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차마 닿지 못한 패배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원에게 패한 정도전의 입장에서 본 오늘의 이야기, 즉 그 재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시면 추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